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3,500억 달러를 45일 안에 내놓으라던 미국의 협박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죠. 백악관은 한국이 굴복할 거라 확신했지만 서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도 놀란 대한민국의 조용하고도 강경한 대응은 미국마저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단단하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서관의 회의실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푸르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고 있었죠. 앤드류 밀러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커피잔은 이미 3번째였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 파묻힌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 밑의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힌 명령서였습니다.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단 6단어가 앤드류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는 그 문장을 벌써 수백 번은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국가안보회의 참모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의 문제라고 했어요. 동맹이라는 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간 뒤 앤드류는 다시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환율 변동성, GDP 대비 부채 비율, 국가 신용 등급. 모든 지표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자멸 명령이라고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 GDP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한 국가의 1년 예산을 통째로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가정해봤죠. 만약 한국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한 가정이었어요.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앤드류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평택 기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첨단 반도체는? 배터리는? 텅스텐은? 그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전쟁을 시작했다는 걸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였죠.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름다웠을 광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앤드류의 눈엔 그저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앤드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고요했어요. 새벽 5시.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 도시는 다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겠죠. 한국은 언제 굴복할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앤드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 세계 9위 규모였어요. 그들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죠. 2008년 금융위기도 버텨냈어요. 그들은 위기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하는 법을 배운 나라였죠. 앤드류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 6.25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기업, 자유무역협정, 반도체 협력, 방위비 분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약 370억 달러가 투자된 곳이었어요. 앤드류의 손이 멈췄습니다. 370억 달러. 한국 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든 기지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군 기지였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웃을 겁니다. 북한은 환호하겠죠. 동북아시아의 균형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신뢰는 완전히 추락할 겁니다. 앤드류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거부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더 강화하겠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반발할 겁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반미 감정이 폭발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앤드류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대안을 찾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일본과의 협력 강화, 유럽과의 연대. 한국은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 이 시간에 전화라니. 앤드류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상대방은 긴급 보고를 전했어요. 국무부로부터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답변 예정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앤드류가 시간을 묻자 오늘 오후 3시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앤드류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간 반 남았어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세적이었죠. 앤드류는 느꼈습니다.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 경제팀 명단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외교부 장관. 모두 위기관리 전문가들이었어요. 특히 경제부총리는 IMF 출신이었습니다. 1997년 위기를 직접 겪은 세대였죠. 앤드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걸요. 무얼 알고 있냐고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약점, 자신들의 강점, 세계 경제의 흐름. 그들은 준비됐습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워싱턴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오전 브리핑을 원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실수를 인정해야 할까요? 불가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앤드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어요. 차분하게 천천히.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기로 했죠. 복도를 걸어가는 앤드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카펫 위를 걷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양옆으로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워싱턴, 링컨, 루스벨트, 케네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앤드류는 멈춰 섰어요. 대통령 집무실 앞이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며 그들이 똑똑하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앤드류는 문을 열었어요.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국무부, 국방부, NSC, 재무부. 각 부처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어요.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었죠. 한국으로부터의 답변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앤드류는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엔 아침에 작성한 보고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모서리가 그의 불안을 말해주고 있었죠.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2시 58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앤드류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어요.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3시 정각. 국무부 담당자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메일이 도착한 겁니다. 담당자는 재빨리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띄웠죠. 회의실의 모든 눈이 화면으로 향했어요. 문서는 단 한 장이었습니다. 간결했어요. 장황한 설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딱 3문단으로 구성돼 있었죠. 첫 문단은 요청 내용의 확인이었어요. 3,500억 달러 요구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내용.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확한 거절.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표정이었죠. 국방부 차관은 팔짱을 꼈습니다. 재무부 국장은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NSC 참모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달랐어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읽고 또 읽었죠.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어요. 전쟁 선포가 아니라 승리 선언이었죠. 앤드류는 문서의 뉘앙스를 읽어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 불가능하다가 아니었어요. 부당하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했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부분.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어요. 회의는 곧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군가는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요.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해야 한다고 했죠. 또 누군가는 신중론을 폈어요.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성급한 결정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죠. 아무도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압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2시간 뒤였어요. 결론은 없었습니다. 아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죠. 각 부처는 추가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안에 재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앤드류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스크린엔 여전히 한국의 문서가 떠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문서의 마지막 줄. 각주로 처리된 작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국제규범을 참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 목록이 적혀 있었죠. 앤드류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파일이 200개가 넘었어요. 법률 문서, 경제 데이터, 국제조약, 판례, 학술 논문.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시간순으로, 중요도 순으로. 완벽한 체계였어요. 앤드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질 자료가 아니었어요.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렸을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요구를 하기 훨씬 전부터요. 그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토 방위비 분담 기준이었어요. 각국의 GDP 대비 비율, 1인당 부담액, 기지 유지비 산정 방식. 모든 게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죠. 두 번째는 IMF 재정 건전성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 외환 보유액 적정 수준, 재정 지출 우선순위. 세 번째는 세계은행 개발 지표였어요. 앤드류는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료는 계속됐습니다.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협정서, 독일의 사례, 일본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모든 선례가 분석돼 있었어요. 그리고 각 사례에서 한국의 상황과 다른 점, 같은 점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섹션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택 기지 경제적 가치 분석. 앤드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문서는 평택 기지가 미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놨습니다. 전략적 위치 가치, 물류 허브로서의 가치, 주변 인프라 제공 가치,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가치. 모든 게 숫자로 표현돼 있었어요. 그리고 총합이 나와 있었습니다. 연간 약 850억 달러의 가치. 앤드류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85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4년으로 나누면 연간 875억 달러예요. 거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요.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이건 준비된 전쟁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걸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압박의 강도, 협상의 지점.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해뒀어요. 앤드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회의실엔 그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 수가 없었어요. 더 봐야 했습니다. 더 분석해야 했죠. 그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경제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투자 규모, 기술 이전, 교육 협력.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난 20년간의 추이였습니다. 앤드류는 그래프를 응시했어요. 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여는 매년 증가했어요.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지 제공, 인프라 구축, 훈련 지원. 모든 게 늘어났죠.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동맹국이 됐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텅스텐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앤드류의 심장이 뛰었어요. 텅스텐. 그는 이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죠.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텅스텐은 미사일의 핵심 소재였어요. 고온에 견디는 성질 때문에 탄두 제작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텅스텐의 60%를 중국이 생산했어요. 하지만 고순도 텅스텐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 생산국이었죠. 앤드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텅스텐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수요 증가였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 생산이 30% 감소했습니다. 단 2달 만에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존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계속 파일을 탐색했습니다. 반도체 문서를 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가 이 반도체를 사용했어요.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무기들이었죠. 배터리 문서도 있었습니다. LG와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를 차지했어요. 미국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전환이었죠. 앤드류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보지 못했을까요? 왜 모두가 돈만 생각했을까요? 동맹은 거래가 아니었어요. 동맹은 의존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였죠.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했어요. 안보를 위해서요. 하지만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술을 위해서, 전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요. 앤드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법률 문서였습니다. 주한미군지 위협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유무역협정. 모든 조약이 분석돼 있었어요. 그리고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봐야 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앤드류는 마지막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명확했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요. 그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재검토 필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대응은 예상과 다르다고요. 두 번째 문장.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전략적 반격이라고요. 세 번째 문장. 우리는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요. 앤드류는 쉬지 않고 썼습니다. 데이터를 인용했어요. 그래프를 첨부했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죠. 그의 보고서는 점점 길어졌어요.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는 마침표를 찍었어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했죠. 그리고 상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이었어요. 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그는 해냈습니다. 진실을 기록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앤드류의 보고서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가 먼저 움직였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펜타곤 지하 2층 최고 위급 인사들만 출입할 수 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앤드류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죠. 회의실엔 별 3개짜리 장성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도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문서 원문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죠. 핵심 문장들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단어 선택, 문장 구조, 논리 전개. 모든 게 계산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첨부한 200개의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한 장성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다른 장성은 팔짱을 풀었어요. 국방장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앤드류는 계속했어요. 법률 문서, 경제 데이터, 국제 조약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IMF 기준, 세계은행 가이드라인, 나토 사례. 한국의 문서는 감정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오직 데이터만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평택 기지 가치 분석이 나타났어요. 연간 850억 달러라는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길고 불편한 침묵이었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앤드류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석이 정확한지를요.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검증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자체 데이터와도 일치한다고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성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명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저었어요. 세 번째 장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앤드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텅스텐 사례였어요. 2023년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수출 제한, 미국의 미사일 생산 감소. 그래프가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30% 감소. 단 2달 만에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장성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다른 장성은 물을 마셨습니다. 국방장관은 눈을 감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앤드류는 반도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든 첨단 무기 시스템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무기 목록이 길게 이어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LG와 삼성 SDI. 전기차 혁명의 핵심이었어요.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의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고요.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 페이지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 그 아래 3가지 옵션이 나열돼 있었어요. 첫째, 요구를 철회한다. 둘째, 압박을 강화한다. 셋째, 협상으로 전환한다. 앤드류는 각 옵션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관계는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파국이었어요. 한국은 반발할 것이고 동맹은 깨질 겁니다. 세 번째는 타협이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윈윈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법무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법률 자문이 일어났어요.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의 법적 근거는 탄탄하다고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요. 오히려 미국의 요구가 협정을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더 무겁고 더 답답했습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앤드류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보였어요. 한국에서 미군이 빠져나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첫 번째 효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지도 위에 붉은색 화살표가 그려졌어요. 한반도를 향해, 일본을 향해, 태평양을 향해. 두 번째 효과. 일본의 불안. 파란색 원이 일본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자체 무장 강화, 핵무기 논의 가능성. 세 번째 효과. 러시아의 움직임. 북쪽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선택지.
녹색 선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 독자적 핵 개발, 일본과의 군사동맹. 모든 시나리오가 미국에게 불리했어요. 장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은 이마를 짚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요. 회의가 끝난 건 3시간 뒤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거였죠. 압박보다는 대화로, 요구보다는 협상으로. 국방장관은 앤드류에게 지시했어요. 더 자세한 분석을 준비하라고요. 대통령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요. 앤드류는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진짜 싸움은 백악관에서 벌어질 겁니다. 사흘 뒤 앤드류는 다시 백악관에 있었어요. 이번엔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NSC 전 멤버가 모였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앤드류는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어조를 낮췄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했죠. 대통령은 처음엔 듣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스텐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미사일 생산 감소 그래프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택 기지가치 분석에선 눈썹을 찌푸렸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집무실은 조용했어요.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1분, 2분, 3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국방장관을 봤어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요? 국방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증됐다고 답했어요. 트럼프는 국무장관을 봤습니다. 또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준비했냐고요? 국무장관도 긍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그의 손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없었어요. 불규칙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무실의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앤드류는 손에 땀이 났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재검토하라고요. 더 좋은 방법을 찾으라고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앤드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죠.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첫 고비를 넘긴 거예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재검토는 시간을 버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굴복할 건지 물러날 건지. 앤드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국무부, 국방부, CIA, NSA. 모두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그는 하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어요.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어요.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이었어요. 긴급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에서 또 문서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엔 대안 제시안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즉시 파일을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문서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거절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대안을 만들어 온 겁니다. 10년 장기 협력 계획이었어요. 방위비, 기술 협력, 무역 균형, 교육 교류. 모든 분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정교했어요. 연도별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성 분석도 첨부돼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계획대로 하면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계산이었어요.
앤드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벽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준비했어요. 거절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요. 그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썼어요. 우리가 제안할 수 없었던 해법이라고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요. 날이 밝았습니다. 앤드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모든 관계자에게요. 제목은 돌파구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반응은 빨랐어요. 1시간 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부는 환영한다고 했어요. 재무부는 경제성 분석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렸어요. 워싱턴은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눈을 감았어요. 평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불빛, 사람들, 그리고 준비된 힘. 한국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요. 소리치지 않고요. 그저 계산으로, 데이터로, 침묵으로.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진짜 힘은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요. 3주가 흘렀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벚꽃은 이미 지고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백악관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한국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한국 경제팀과의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국무부와의 조율도 계속됐죠. 모두가 해법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어요. 앤드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결정이냐고 물었죠. 비서관은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트위터였어요.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었습니다. 트윗은 간단했어요. 나는 올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앤드류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이건 항복 선언이었어요. 표면적으론 일정 조정이었지만 실제론 백기를 든 거였습니다. APEC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였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이었죠. 한국도 회원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 협상할 기회였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백악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왜 불참하는 거냐고요?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대변인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정상 이유라고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트럼프의 APEC 불참, 한국과의 갈등이 원인일 가능성.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따라붙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블룸버그.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앤드류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이크가 하늘을 향했죠. 그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패배감이 있었어요. 미국이 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작은 동맹국에게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의 문서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개의 파일,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 모든 게 계산돼 있었어요. 시나리오, 대응, 대안. 한국은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겁니다. 앤드류는 텅스텐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2023년의 사례가 생생했습니다. 수출 제한, 미사일 생산 감소. 그때 미국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하지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맞은 거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차관이었어요. 앤드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한국 측과 통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담담했다고 했어요.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리고 여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답니다. 앤드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한국은 승리했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맹을 원했어요. 여전히 함께 가길 바랐죠. 그는 의자를 뒤로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하지만 앤드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은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요. 앤드류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였어요. 이번 사태의 전말을 기록하는 문서였죠. 그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었어요. 한미 관계의 재정립,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협상의 교훈. 하지만 결국 선택한 제목은 달랐어요. 조용한 승리, 대한민국.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이겼어요. 세상이 알아채기도 전에요. 앤드류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2025년 봄,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협박 없는 승리.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21세기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준비라는 걸요. 그는 계속 썼습니다. 데이터의 힘에 대해서요. 한국이 어떻게 숫자로 논리를 만들었는지. 법률의 힘에 대해서요. 어떻게 국제규범을 활용했는지. 침묵의 힘에 대해서요. 어떻게 감정 없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페이지가 쌓여갔습니다. 앤드류의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텅스텐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광물이 슈퍼파워를 무릎 꿇렸는지. 반도체 이야기도 썼어요. 어떻게 칩 하나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지. 평택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370억 달러가 투자된 기지. 한국 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든 공간. 그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맹의 증거였죠. 앤드류는 문서 한 장을 추가로 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었어요. 그는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GDP 세계 10위, 외환 보유액 9위, 무역 규모 7위.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룬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2위, 혁신 역량 세계 5위, 문화 영향력 급상승. 한국은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앤드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요. 그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준비였습니다. 끊임없는 준비, 철저한 대비, 냉철한 계산. 한국은 생존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앤드류는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이 부러웠어요.
부끄러움도 있었죠. 미국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있었어요.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는 마지막 섹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첫째,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둘째, 힘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고요. 셋째, 침묵이 때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앤드류는 잠시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택이 떠올랐어요. 그곳의 불빛, 움직임, 준비된 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5천만 사람들. 위기를 겪고 배우고 강해진 사람들. 그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앤드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승리의 방식이라고요. 그들의 무기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배우거나 뒤처지거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앤드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조용한 승리, 대한민국.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더 짙어졌습니다. 워싱턴의 하늘과 멀리 태평양 너머 서울의 하늘이 겹쳐 보였어요.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붉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색이었죠. 앤드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고요. 이건 배움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겸손을, 준비를, 침묵의 힘을요. 그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파일에 넣었어요. 노트북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백악관 현관을 나서는 앤드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주 전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무거웠죠.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 미국의 상징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힘? 권력? 자유?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저것들은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준비한 것, 수많은 세대가 지켜온 것.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준비였어요. 위기마다 배우고 실패마다 일어서고 도전마다 대비한 결과였죠. 택시가 멈췄습니다. 앤드류의 집 앞이었어요. 그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앤드류는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오만함에 맞섰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APC 관련 보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죠. 트럼프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외교의 전환점이라고요. 일방적인 요구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제는 상호 존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한국을 칭찬했어요. 냉철한 대응이 돋보였다고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맞섰다고요. 그래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나왔어요. 밤이었지만 도시는 밝았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한강의 다리, 광화문 광장. 불빛들이 반짝였죠. 생동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평택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군 기지가 보였어요. 거대한 부지, 최신 시설, 움직이는 사람들. 그곳은 살아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숨쉬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평택. 그곳이 모든 것의 상징이었어요. 신뢰, 협력, 미래. 370억 달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가치였어요. 함께 가려는 의지였죠. 자막이 흘렀습니다. 준비로 이긴 나라 대한민국. 앤드류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마음속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준비로 이긴 나라.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앤드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침묵이라고요. 한국의 침묵. 계산된 침묵, 준비된 침묵, 힘있는 침묵. 그 침묵이 세상을 바꿨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피로가 그를 덮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상호 존중의 시대, 함께 가는 미래. 앤드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태평양 너머 서울은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두 도시는 12시간의 시차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리는 가까워 보였어요. 이해로, 존중으로, 협력으로 이어진 거리였죠.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총성 없이, 협박 없이, 오만함 없이. 그들은 준비로 이겼어요. 데이터로, 논리로, 침묵으로. 그리고 세상은 배웠습니다. 21세기의 힘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평택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부산의 항구에서, 제주의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도전을, 다음 위기를, 다음 미래를요. 그리고 그 준비가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힘,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힘, 폭발하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 한국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준비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